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핵심 요약정리 사회복지 정책론 11강 빈곤과 공공부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강은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11강은 반드시 같이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강에서 적어도 오늘 강의하는 내용에서 3문제에서 많게는 5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책론 뿐만 아니라 법제론도 같이 포함해서 더 많은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구체적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위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의 개념입니다. 빈곤의 개념은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 사회적 배제 등 다양한 형태로 어떻게 해요? 빈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2015년 이전에는 절대적 빈곤으로 빈곤선을 계측을 했었죠. 절대적 빈곤이라 그러면 라운트리 방식과 오르산 스키 방식 두 가지의 방법으로 절대적 빈곤을 계측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라운트리 방식의 전물량 방식으로 마켓 바스켓 시장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생필품을 바구니에 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단가로 곱해서 한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최저 생계비를 구하는 방식이 라운트리 방식이라 그러면 오르산 스키 방식은 엥겔지수의 역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이죠.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이전에는 절대적 빈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전물량 방식인 라운트리 방식을 통해서 빈곤선을 계측했다 그러면 2015년 이후에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해서 빈곤선을 계측하고 있다. 그 중에는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계측하는 방법이 있고요. 순수 상대 빈곤이라 그래요. 또 박탈지표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탈지표 방식이라고 나오거나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상대적 빈곤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주관적 빈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이 느끼는 그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결정하는 실제 정책에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난 가난한 것 같아. 난 부유한 것 같아. 이건 상당히 주관적이잖아요. 자, 주관적 빈곤을 계측하는 방법에는 라이덴 방식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주관적 빈곤은 라이덴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배제라는 것은 빈곤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역동성과 동태적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 등에서는 실제로 정책 결정에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발달장애인의 어떤 사회적인 배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심각성을 우리가 역동성과 동태성 상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해요? 그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배제라는 것은 그 자체로 빈곤 수준을 계측하기는 어렵지만 정책을 개발하거나 어떤 정책의 틀을 만들 때에 많은 뭐가 될 수 있다?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윤곽은 이렇고요.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절대적 빈곤. 예전에 비해서 절대적 빈곤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절대적 빈곤에서 이제는 상대적 빈곤으로 빈곤 계측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절대적 빈곤 2015년 이전에는 절대적 빈곤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러나 아무래도 우리가 이젠 절대적 빈곤을 중심으로 해서 빈곤선을 계측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시험 문제는 적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많은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이죠. 자, 절대적 빈곤 봅시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를 유지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의식주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우리가 계측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절대적 빈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빈곤을 과학적 측정을 시도한 부스와 라운트리에 의해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조사론의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연구가 시작되었던
그 시초가 뭐예요? 부스와 라운트리죠. 그래서 이름을 따서 뭐예요? 라운트리 방식, 전물량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부스는 빈민과 극빈민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실시, 과학적 측정을 통해서 빈곤선의 기초를 제시한 학자이죠. 그래서 부스 기억해 두시고요. 라운트리 마찬가지. 라운트리 방식은 전물량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물량 방식, 마켓 바스켓 방식이라 그러죠. 내가 김준우님 한 달 동안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런 어떤 생필품 목록을 먼저 적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트에 가서 그 단가들 있죠. 평균 단가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의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뭐가 나오겠어요? 금액이 나오겠죠. 그것을 최저생계비로 계측하는 방법이 라운트리 방식입니다. 최저한의 생계에 필요한 물건과 수량을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시장가를 거기다가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최저생계비가 계측이 되겠죠. 이 최저생계비가 뭐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빈곤선이 되는 것이죠. 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면 그래도 최소한 이상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간주하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 있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이제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최저생계비 계측 방법으로 전물량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오르산스키, 오산스키 방식이라 그러고, 저는 옛날 책 오르산스키 방식이라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오르산스키 방식, 오산스키 방식은 반물량 방식입니다. 산을 올리려 그러니까 이미 반 기진맥진했어. 그래서 오르산스키 방식은 반물량 방식이다. 이미 산을 올라야 되니까 이미 반은 기진맥진한 거야. 그래서 반물량 방식이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라운트리 방식에 의한 생필품 목록을 모두 작성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만히 봤더니 전체 생필품 중에 식료품비가 어느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달 지출 중에 거기에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지출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사례를 봤더니요, 전체 생필품 중에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 1 정도였어요. 나머지 3분의 2는 기타이고 3분의 1은 식료품비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하느냐? 최저 식료품비를 구하여 여기에 엔겔 지수의 역을 곱하여 계측한다라는 거죠. 최저 식료품비를 구하여 여기에다가 엔겔 지수는 어떻게 하냐면, 엔겔 지수는 다시 총 지출 중에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자, 총 지출 중에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 그랬어요? 3분의 1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총 지출과 식료품이 바뀌었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가 엔겔 지수의 역을 곱한다 그러니까 얼마를 곱하면 돼요? 얘의 역이니까 3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 식료품비만 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최저 식료품비만 구하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필요한 생필품의 목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르산스키 방식은 식료품비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곱하기 얼마를 하는 거예요? 3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낮아지면 엔겔 지수는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문화생활을 많이 하니까, 문화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밥값이 많이 들어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문화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행도 가고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영화도 보고요. 이렇게 하면서 전체의 지출이 문화 쪽에 많이 지출돼요. 반면에 식료품비는 한계가 있거든요. 자, 반면에 저기 아프리카 아주 열악한 제3국가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돈이 있으면 이 돈으로 뭘 할까요? 영화를 보러 갈까요? 여행을 갈까요? 아니죠. 전부 다 식료품비를 사겠죠. 자, 그러니 뭐예요? 일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낮아지면 엔겔 지수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엔겔 지수가 뭐예요? 총 지출분의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생활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엔겔 지수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높아진다.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진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사회보장청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청이 사용하고 있다.
자, 18회 볼까요?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은 최저생계비를 중심으로 해서 빈곤선을 계측하는 방법 뭐라 그랬어요? 라운트리 방식, 전물량 방식이라 그랬죠. 절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자, 여기에서 라운트리 전물량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이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라운트리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라운트리와 오르산스키 방식을 우리는 절대적 빈곤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맞습니다. 라운트리 방식도 절대적 빈곤이고요. 반물량 방식인 오르산스키 방식도 절대적 빈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회 라운트리는 마켓바스킷 방식으로 빈곤을 측정하였다. 라운트리는 전물량 방식이고 마켓바스킷 방식이죠. 맞습니다. 4회 최저생계비 측정 방식에는 전물량 방식, 라이덴 방식, 가계지출 방식, 오르산스키 방식 등이 있다. 요거는 최저생계비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말한 거죠. 전체라는 것은 이거죠. 이 최저생계비,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물량 방식도 있을 것이고 라이덴 방식은 뭐라 그랬어요? 주관적 빈곤을 계측할 때 라이덴 방식을 씁니다. 그리고 가계지출, 얼마나 지출했느냐 방식, 오르산스키 방식은 반물량 방식이죠. 이러한 것들은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는 방식에 사용되어진다. 5회 라운트리 방식. 라운트리 방식과 오르산스키 방식은 뭐예요? 절대적 빈곤의 계측 방법이죠. 절대적 빈곤 개념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라운트리 방식, 오르산스키 방식은 절대적 빈곤을 계측하는 방법이다. 2회 엥겔지수를 이용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것은 뭐예요? 엥겔지수를 통해서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은 오르산스키 방식, 반물량 방식이죠. 방식은 반물량 방식이다 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적 빈곤. 앞으로는 시험에 상대적 빈곤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죠. 왜? 우리나라가 도입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2015년부터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최저생계비 계측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복지국가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나라도 이제 높아지고 있잖아요. 복지국가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 빈곤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대적 빈곤으로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사회의 불평등 수준에 큰 영향을 받는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됩니다. 타운센트는 절대적 빈곤 개념을 비판하고 빈곤은 상대적 박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만 객관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을 뭐라 그래요? 박탈 지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박탈되어지는 상대적으로 박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정의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박탈지표 방식, 타운센트, 박탈지표 방식 나오면 누구예요? 상대적 빈곤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박탈지표 방식 외에 소득과 지출을 이용한 상대적 추정 방식인 뭐가 있어요? 평균소득, 중위소득을 통해서 상대적 빈곤을 계측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뭐라고 했어요? 상대적 빈곤을 계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절대적 빈곤에서 이제는 얼로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한 상대적 빈곤으로 변경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상대적 빈곤으로 빈곤을 계측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적 빈곤에서는요, 라이덴 방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주관적 빈곤은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것 같아. 아니, 나는 실제로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부유해. 그러면 부유한 게 주관적 빈곤인 거예요. 라이덴 방식은 가구 소득 혹은 지출이 얼마 정도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통해서 내가 월 소득이 10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나는 10만 원이면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충분해요. 이러면 주관적 빈곤에 어떻게 한 거예요? 처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정책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배제 어때요? 빈곤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장애인식 차별이라든지 차별 문제에 되는 역동성과 동태적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역동성과 동태적 상황에서 장애인이 차별받고 비장애인은 차별받지 않는 그러한 어떤 동태적인 상황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회적 배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유럽 등에서는 추상적이고 개념의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정책 결정에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차별 문제, 설문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차별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죠. 그러면서 뭔가 이게 객관화될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그 자료가 100% 객관적이다, 과학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동성과 동태적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판단하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배제하면 역동성과 동태적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다. 뭐에 대한? 사회적으로 배제되어지고 있는 역동성과 동태적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사회적 배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8회 볼까요?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특정 집단이 경험하는 배제는 정태적인 사건이 아니라 동태적인 과정으로 본다라는 거죠. 충분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변화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 동태적, 움직이는 과정이다 라고 보는 거죠. 16회 상대적 빈곤은 뭐예요? 박탈지표, 그 다음에 중위소득, 평균소득. 박탈지표 방식과 소득 지출을 이용한 상대적 추정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맞죠? 소득과 지출은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11회 OECD에서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 주로 상대적 빈곤 개념을 사용한다. 이거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 이제 기억하면 되겠죠? OECD 국가에서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 주로 상대적 빈곤 개념을 사용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10회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과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사회의 불평등 정도와 관계가 깊다. 상대적 빈곤은 뭐와 불평등 수준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상대적 빈곤은 불평등 수준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때요? 누적 소득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가져야 되는데 한 사람 여기까지는 소득이 거의 없다가 누적 소득이 거의 없다가 이 사람은 요만큼이나 가져가고 맨 마지막 이 한 사람은 요만큼이나 가져가는 거예요. 나중에 진위계수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러한 불평등에서 중위소득은 뭐예요? 가운데 사람의 소득, 이 사람의 소득이죠. 소득이 불평등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운데 사람의 소득은 여기였는데 소득이 불평등하다 보니까 가운데 사람의 소득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상대적 빈곤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중위소득이라고 했을 때 사회의 불평등 수준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곤의 측정 방법입니다.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에는요, 빈곤율과 빈곤갭 그리고 센 지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빈곤율은 말 그대로 비율이죠. 비율. 어떤 거예요? 이런 거죠. 어떤 방법이든지 이러한 빈곤선이 있다 그러면 10명의 사람이 있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1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A지역과 B지역이 있는데 빈곤선 이하의 전체 A지역은 전체 10명 중에 빈곤선 이하 5명이 있습니다. B지역도 빈곤선 이하에 5명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A지역과 B지역의 빈곤율은 같은 거예요. 전체 인구 중에 가난한 사람, 빈곤선 이하의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것을 뭐라 그래요? 빈곤율이라 그래요. 10분의 5. 여기도 마찬가지 전체 인구 중에 빈곤선 이하의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래서 10분의 5. 빈곤율은 같습니다. 그래서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 비율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빈곤갭, 빈곤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규모가 아니라 여기는 규모예요. 기억하세요. 빈곤갭은 수준, 얼마나 가난하냐, 얼마나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볼까요? 빈곤율은 A지역과 B지역이 같아요.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들이 소득이 아주 밑바닥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적어도 이 정도를 보충해줘야, 각각 이 정도를 보충해줘야 빈곤선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A는 어때요? 빈곤갭이 엄청 차이가 난 거죠. 이만큼이나 보충해야 빈곤선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갭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요만큼만 뭐 1, 2만 원만 지원해주면 뭘로? 빈곤선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빈곤갭이 작다라는 거죠. 똑같은 10분의 5고 10분의 5인데 빈곤율은 같은데 빈곤갭은 어떻게 할 수 있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빈곤층의 소득을 모두 빈곤선 수준까지, 빈곤선의 사람의 소득을 모두 빈곤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 여기는 엄청난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는 조그만 소득만 보충된다 그러면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죠. 보통 이 빈곤갭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GNP 대비, GDP 대비로 많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이렇게 나와요. 빈곤갭은 GNP 혹은 GDP 대비 비율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는 것이고요. A 국가와 B 국가가 동일한 빈곤율을 보인다. 동일한 빈곤율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빈곤갭은 어때요? 빈곤갭은 여기는 엄청 크고 여기는 작죠. 빈곤갭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어렵지 않죠. 빈곤갭은 빈곤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지만 빈곤갭은 엄청 수준이 열악해. 여기는 약간만 지원해 주면 돼. 이러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지만 빈곤율처럼 빈곤의 규모를 보여주진 않아요. 왜? 여기에서 5만 원 주면 5만 원 있으면 전부 다 올라가.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여기에 9명이 있는데 여기 한 명이 있어. 한 명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올리려면 5만 원이 필요해. 그러면 어때요? 여기도 GDP 대비 5만 원이고 여기도 GDP 대비 5만 원이에요. 그럼 뭐예요? 빈곤 갭은 알 수는 있지만 뭐예요? 빈곤의 규모를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빈곤율은 규모는 알 수 있지만 수준을 몰라요. 빈곤 갭은 수준은 알 수 있지만 규모를 몰라요. 이해되시죠? 또한 빈곤율과 빈곤갭 모두 빈곤층 내부에서 소득의 이전이나 분배 상태를 보여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소득의 이전이나 분배 상태, 그냥 빈곤의 규모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런 소득의 이전이나 분배, 이러한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이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센 지수는요, 빈곤율, 그 다음에 빈곤선, 이거 빈곤갭이죠. 그 다음에 진위계수 등 전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센 지수는 빈곤율, 빈곤갭, 상대적 불평등, 진위계수 등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센이 개발한 빈곤 지표다. 그래서 센 지수는 모든 지표들이 다 총출동했다. 그래서 세다. 그리고 세면 셀수록 빈곤 상태가 심할수록 높은 값을 갖는다. 센 지수는 셀수록 빈곤이 심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7에 볼까요? 빈곤율은 빈곤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빈곤율이기 때문에 비율이다. 맞지요? 빈곤율은 뭐를?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에 빈곤율은 빈곤층의 규모를 나타내고, 빈곤율은 빈곤층의 규모를 나타내고, 빈곤갭은 빈곤층의 심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요거 대표적인 것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소득 불평등의 개념. 소득의 종류는 감귤 없죠. 그 자체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냥 개념으로서 넘어갑니다. 시장소득은 뭐예요? 여러분들 근로소득이에요. 일하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전, 이전 소득을 합한, 그래서 시장소득은 세전 소득이에요. 그래서 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하기 이전의 소득, 총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소득을 받으면 이거 내가 모든 소득을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뺀 나머지가 가처분 소득이죠. 자, 시장소득, 총소득에서 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는 거예요. 반드시 써야 되는 비용을 제외한 소득. 그러니 이 가처분 소득은 내가 마음대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이에요. 소득 중에서, 시장소득, 총소득 중에서 내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을 얘기합니다. 가처분 소득은 세후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저금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이다 라고 얘기할까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소득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총소득은 시장소득에서
공적 이전 소득을 합한 것이다. 자, 시장 소득에서 뭐까지? 공적 이전 소득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받은 요거 있죠. 그래서 시장 소득과 공적 이전 소득을 합한 것을 총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상소득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득 불평등의 개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소득 불평등은 뭐예요? 소득 수준의 격차와 관련된 거죠. 어떤 사람은 소득이 많이 발생하고 어떤 사람은 소득이 적게 발생하는 소득 분포의 상위, 중간, 하위 부분의 변화가 소득 불평등을 파악하는 데 있어 모두 중요하다라는 거죠. 소득 불평등은 상위 소득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위 소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위, 중위, 하위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걸 봐야 소득이 불평등한지 평등한지 이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잠시 후에 진위계수에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빈곤을 계측하는 방법에는 뭐였죠? 빈곤을 계측하는 방법에는 아까 뭐였어요? 빈곤캡, 빈곤율, 그 다음에 센 지수가 있었죠. 반면에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진위계수와 10분위 분배율과 5분위 분배율이 있습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죠. 그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진위계수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5분위 분배율과 10분위 분배율도 가끔 출제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만 알면 돼요. 자, 10분위 분배율은 뭐예요? 우리 5분위와 10분위가 있다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한번 들었으니까 기억할 거예요. 자, 그러면 5분위와 10분위가 있으니까 10분위 분배율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자, 좋다라는 것은 뭐예요? 불평등이 심한 걸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소득이 뭐예요? 평등한 거예요. 작으면 작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한 거예요. 자, 10분위 분배율은 크니까 클수록 좋은 것. 클수록 좋은 거니까 평등한 것.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10분위 클수록 평등한 것. 자, 10분위 분배율은요. 하위 40% 가구 소득의 합과 상위 20% 가구 소득의 합이에요. 자, 클수록 좋다 그랬죠? 클수록 좋기 때문에 하위 소득이 위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등이라는 것은 하위 소득, 작은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평등하냐 안 하냐 이거잖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10분위 분배율은 클수록 평등하니까 클수록이니까 어디에 가야 돼? 하위 소득이 분자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수치가 클수록 소득 격차는 작은 것이다. 즉 평등한 것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시험에도 이렇게 나와요. 10분위 분배율 클수록 평등한 것이다. 그리고 수치가 작을수록은 뭐예요? 소득 격차가 큰 것이다. 불평등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덤이에요. 여러분들이 산수를 조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상위 20% 근데 하위 클수록 좋은 거니까 하위 소득이 분자로 가는 거예요. 하위 40%예요. 자, 가장 평등한 건 뭐게요? 가장 평등한 거는 자, 10만 원인데 10사람에게 나눠줄 때 가장 평등하게 나눠준 건 어떤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만 원씩 가진 거죠. 자, 그럼 모든 사람이 만 원씩 가졌다라고 봅시다. 하위 20%는 얼마 가졌겠어요? 2만 원을 가졌죠. 하위 40%는 4명이니까 얼마를 받았겠어요? 4만 원을 가졌죠. 그러면 약분하면 얼마가 돼요? 2. 가장 평등할 때, 완전 평등할 때 2가 되는 거죠. 완전 불평등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9명은 아무것도 안 갖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 상위 20%인데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졌어. 그러면 이쪽에 무한대가 되죠. 1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자는 얼마가 돼요? 아무것도 못 가졌으니까 0이 돼요. 자, 10분의 0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분 분자가 0이니까 0이 되는 거죠. 완전 불평등은 0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 자체를 암기하셔도 되지만 암기 못하면 요 식은 암기하시면 좋겠죠. 이 식만 알면 여기에서 가장 평등한 거는 모든 사람을 1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가장 불평등한 것은 상위 한 사람만 모든 것을 다 갖고 나머지는 안 갖는다라고 전제해서 요 식에 대입하시면 완전 평등은 2, 완전 불평등은 0의 값이 나옵니다. 자, 5분위 분배율은 10분위 분배율에 비해서 작은 거죠. 그러니까 5분위 분배율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것, 작을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등한 것.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작을수록 평등한 거니까 하위 소득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분모로 가야 됩니다. 하위 소득 20%가 분모로 가고 상위 20%가 분자로 갑니다. 자, 수치가 작을수록
평등한 것이니까 격차가 작은 것이죠.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한 것이죠. 소득 격차가 크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암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암기하세요. 10분위 분별은 클수록 좋은 것, 즉 평등한 것. 5분위 분별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것, 평등한 것.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수치 바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하위 20대 상위 20이죠. 자, 모든 완전 평등하면 뭐예요? 각각 10,000원씩 갖는 거기 때문에 2분의 2죠. 1일 때 완전 평등이죠. 그래서 완전 평등은 1이 되는 거죠. 완전 불평등은 어때요? 상위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갖죠. 10을 가져요. 그런데 하위는 아무것도 안 가져요. 0분의 10이니까 이건 뭐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나요? 이거는 무한대 값이 됩니다. 분모가 아주 작기 때문에 분자가 10이지만 분모에 비해서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가 되는 것이죠. 완전 불평등은 무한대의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시험해 볼까요? 12에 이거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12에 10분위 분배율이 작을수록 소득 격차가 크고, 자, 10분위 분배율은 클수록 평등한 것인데 여기는 작을수록이니까 소득 격차가 크고 불평등하다고 볼 수 있으며, 클수록 소득 격차가 작아서 평등하다. 10분위 분배율은 클수록 평등하다. 맞지요? 네. 11에 볼까요? 소득 1분위와 10분위의 소득 비율로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기도 한다. 여기는 하위 20%, 40%, 20% 이렇게 했는데 소득 1분위와 10분위, 그러니까 1분위와 10분위는 소득을 이렇게 10개로 나눠서 하위 20%를 여기, 상위 20%를 여기, 하위 20%를 여기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1분위와 10분위의 소득 비율로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기도 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던 것은 뭐냐면 진위계수입니다. 자, 소득 불평등 측정 방법에는 진위계수와 10분위 분배율과 5분위 분배율이 있다 그랬죠. 10분위 분배율, 5분위 분배율 방금 전에 했고요. 이번에는 진위계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위계수는 이렇게 도표를 그렸을 때에 가로축은 누적 인구의 비율이고요. 세로축은 누적 소득이에요. 누적 소득에 해당합니다. 자, 요게 10만 원인데 10사람에게 나눠줬을 때 가장 평등하게 나눠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10,000원씩 가져가면 가장 평등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얼마 가져갔어요? 10만 원 가져갔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람은 얼마 가져가요? 10,000원을 가져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람은 얼마 가져가요? 두 번째 사람도 10,000원 가져갔죠. 그러니 누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와 플러스 2를 해서 여기는 2가 되죠. 그런데 여기도 누적 소득이야. 첫 번째가 10,000원이었는데 2를 더해서 여기는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세 번째는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도 플러스 1, 누적이기 때문에 세 번째 사람까지의 누적 소득은 얼마가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10,000원씩 가져갔으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평등할 때는 어떻게? 누적 인구 대비 누적 소득을 도표로 그렸을 때 가장 평등한 경우는 다 10,000원씩 가져가면 이렇게 직선이 나와요. 다른 말로 뭐예요? 45도의 각을 이루는 직선이 나온다라는 거죠. 45도의 각을 이루는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언제? 이 선은 가장 평등할 때, 모든 사람이 10,000원씩 가져갈 때.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이 10,000원씩 가져가는 그러한 나라는 이 세상에 어디도 없어요. 그렇죠?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평등을 주장하는 북한이라 그래도,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래도 많이 갖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항상 많이 가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소득은 여기, 두 번째도 여기, 세 번째도 여기, 네 번째도 여기, 다섯 번째도 여기.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여기 한 사람이 늘어나는데 소득은 얼마가 늘어나요? 요만큼 늘어나요. 나중에 또 한 사람이 늘어나는데 소득은 얼마큼? 요만큼이나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 나중에 여기 한 사람과 여기 한 사람이 결국 전체 소득의 70%, 80%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선으로 그렸더니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곡선. 이때 이 곡선을 뭐라 그러냐면 로렌츠 곡선이라 그럽니다. 소득이 가장 불평등할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9명까지는 소득이 없다가 10번째 사람이 10만 원을 다 갖는 거죠. 자,
첫 번째도 빵, 두 번째도 빵, 세 번째도 빵, 네 번째도 빵, 다섯 번째도 빵, 여섯 번째도 빵, 아홉 번째까지 소득이 없으니까 아홉 번째도 빵. 즉 요렇게 나와요. 근데 열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열 번째 10만 원 다 가져가니까 여기에 점이 찍혔죠. 그럼 어떻게 나와요? 삼각형의 모형이 나옵니다. 삼각형은 어떨 때 나오는 거예요? 가장 불평등할 때. 직선, 이 면적이 가장 평등할 때는 제로가 되는 거고 가장 불평등할 때는 쭉쭉쭉쭉 커져서 이 삼각형의 모형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쪽으로 올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불평등. 로렌츠 곡선이 이쪽으로 이 면적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평등한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시험 지니게스는 뭐냐? 로렌츠 곡선이 이거고요. 지니게스는 이 삼각형 분의 로렌츠 곡선이 차지하는 이 면적입니다. 이 반달 면적이에요. 자, 그런데 봅시다. 가장 평등할 때는 이 면적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배가 등가죽에 붙어서 면적이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가장 평등할 때는 삼각형 분의 제로가 됩니다. 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얼마가 되죠? 0이 되는 거죠. 0은 가장 평등할 때입니다. 자, 그럼 가장 불평등할 때 볼까요? 가장 불평등할 때도 마찬가지 삼각형 분의 뭐예요? 불평등은 이쪽으로 온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삼각형이 되겠죠. 삼각형 분의 삼각형. 그래서 얼마가 돼요? 1. 가장 불평등. 이걸 암기하지 마시고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진위계수 볼까요? 모든 사람이 소득이 같다면 직선 BD다. 모든 사람이 소득이 같다면 BD가 나왔죠. 설명되었죠. 소득이 완전히 불평등하다면 이 삼각형이 됐죠. 삼각형. 현실적으로는 로렌츠 곡선이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아주 열악한 소득을 갖다가 끝에 몇 사람이 전체 소득의 과반수 이상을 가져가는 그러한 구조를 갖는다. 자, 진위계수는 삼각형 면적분의 A, 로렌츠 곡선이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진위계수가 1일 때 어떻게 해요? 1일 때 가장 불평등한 것.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큰 것. 진위계수가 0일 때 불평등이 가장 작은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못 외우더라도 이거는 알아야 되겠죠. 진위계수가 0일 때 가장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진위계수가 0일 때 가장 평등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대충 기억하면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준도 진위계수 구할 줄도 아네? 이렇게 하면서 인정도 받고 암기도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18회 완전 평등 사회에서 로렌츠 곡선은 45도 각도의 직선과 일치한다. 완전 평등은 이 직선이 나온다 그랬죠. 45도 직선과 어떻게 한다? 일치한다. 완전 평등일 때는 로렌츠 곡선이 45도 각도의 직선과 일치한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6회 볼까요? 로렌츠 곡선의 45도 선과 일치하면 소득 분포는 완전 균등하다. 평등하다. 완전 균등하다. 15회 볼까요? 진위계수는 그 값이 클수록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클수록 어떻게 해요? 가장 불평등하죠. 클수록 더 불평등한 수준을 의미한다. 3회 볼까요? 진위계수, 로렌츠 곡선 등은 사회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이죠. 불평등 정도를 측정할 때 사용한다. 8회 볼까요? 로렌츠 곡선의 아래로 더 볼록해질수록 어떻게? 불평등한 거죠. 볼록해질수록 불평등의 정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뭘 배웠죠? 우리는 빈곤선의 계측 방법, 그죠? 그리고 빈곤율, 빈곤갭, 센지수 배웠고 그 다음에 소득 불평등의 측정 방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진위계수와 10분위 분배율 클수록 평등한 것, 5분위 분배율 작을수록 평등한 것, 10분위 분배율과 5분위 분배율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공부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공부조는 어떤 것이죠? 공공부조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다음에 뭐죠? 의료급여법, 그 다음에 뭐죠? 긴급복지지원, 그 다음에 뭐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이 5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5가지는 어떤 성향이 있다? 공공부조의 성격이 있다. 즉 자산조사를 통해서 일정 소득 이하에 있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뭐예요? 공공부조 성격이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자산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재정은 뭘로 되죠? 일반 조세. 일반 조세로 재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는 생존권 보장의 원칙이죠.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존권 보장의 원리를 구체화한 것이고 최저 생활을 보장합니다. 최적의 생활이라든지 평균 생활 아니에요. 최저입니다. 최저 생활. 자, 이 최저 생활도 그럼 어떤 수준이 최저 생활이냐? 국기법에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을 최저 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공부조에 의하면 급여를 받는 자의 기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정도이고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 기준은 건문입니다. 건문 기억하세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공공부조에서는 최저 생활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데 최저 생활의 기준은 뭐다? 건문, 건강하고 문화적인 수준이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충성의 원리죠. 보충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최저 생활의 부족한 부분만 보충해 준다라는 거죠. 국가는 각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그 부족한 부분만 보충해 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보충성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공부조의 특징 간단한데 국가의 책임. 공공부조는 누구의 책임으로 이루어지죠? 국가와 플러스 지자체의 책임이죠. 자, 시험에 어떤 게 나와요? 사회보험은 누가 책임져요? 사회보험. 여러분들 사회보험은 국가만 책임집니다. 왜? 공단 내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그러나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선별 대상자를 선별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죠. 자, 선별적 어떻게? 자산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공공부조는 법적으로 모든 국민이 보호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분들을 중심으로 보호하죠? 실제로는 빈곤선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주 대상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주 대상자이기 때문에 자산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정책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공공부조도 사회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주의에 입각하죠. 자, 그런데 신청주의인데 내가 생활이 어렵지만 나는 받기 싫어 그러면 나는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거부할 권리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부조의 혜택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자의 구분, 대상자의 욕구나 근로 능력 조건, 가족 상황 등에 따라서 처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 능력자가 있으면 조건부 수급자가 되는 것이고 근로 능력자가 없으면 일반 수급자가 되는 것처럼 다양한 근로 능력 조건과 가족 상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활 추구합니다. 공공부조가 1944년에 조선구호령에서 1961년에 생활보호법으로 바뀌죠. 생활보호법 안에서도 18세 이하와 미만과 65세 이상 이러한 연령 조건이 있었어요. 생활보호법에도. 그런데 1999년 9월 7일 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지면서 뭐가 사라지죠? 연령 기준이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김준은 건강한데 일 안 하겠어 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김준은도 도와줘야 돼? 이러면 재정이 너무 바닥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저처럼 김준은처럼 건강한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서 소득이 없는 경우는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원해 주자. 그것을 조건부 수급자라 그러죠. 그래서 자활을 추구합니다. 공공부조는 적극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는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계비는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활 추구. 국가 책임, 선별적 대상, 자산조사, 신청주의, 대상자 구분, 자활 추구. 이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죠. 15회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맞지요? 4회 공공부조는 수급자의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산조사, 전문가의 의견을 기준으로 삼는다. 1회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별한다. 이외에 의료급여는 재원은 일반조사. 의료급여, 공공부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국기법,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그 다음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공공부조라 그랬죠. 공공부조는 재원을 뭘로 한다 그랬어요? 일반 조세에서 한다 그랬죠. 그러니 당연히 의료급여, 공공부조. 공공부조니까 재원은 일반 조세. 이렇게 가야 된다. 라는 거죠. 의료급여 재원 우리 안 배웠어요? 이러면 안 돼.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야. 공공부조의 재원은 일반 조세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정답을 찾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공공부조의 장점과 단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장점, 다른 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직적 재분배. 공공부조는 뭐예요? 조세를 통해서 뭐예요? 잘 사는 사람의 돈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죠. 그러니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로 이전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그래요? 수직적 재분배. 그래서 공공부조는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크고 사회보험은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크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공공부조는 수직적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제한된 예산으로 좁은 범위의 대상을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공공부조가 좋겠죠. 딱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딱 주어지니까 목적 효율성, 대상 효율성이 높아진다.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딱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목표 효율성, 대상 효율성이 높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목표 효율성과 대상 효율성은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부조는 목표 효율성, 대상 효율성이 높다 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 목표 효율성 언제 배웠게요? 현금과 현물. 현금은 목표 효율성이 낮죠. 그런데 뭐예요? 현물은, 서비스는 목표 효율성이 높죠. 이거 할 때 배웠어요. 마찬가지 공공부조는 목표 효율성, 대상 효율성이 높습니다. 공공부조의 단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뭐냐면 어떤 게 있냐라는 거죠. 자산조사를 일단 실시하기 때문에 자산조사를 실시할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제가 수급자 신청하러 왔는데요. 가는 순간 김진훈의 재산을 다 조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진훈과 부양 의무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까지 다 조회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나라는 행정이 그래도 잘 받쳐주니까, 시스템이 잘 받쳐주니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일일이 찾아가면서 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행정비용이 들어간다. 자산조사를 실시하는데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거는 뭐예요? 전부 다 똑같이 나눠주기 때문에 대상 효율성, 목표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행정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또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이죠. 수급자의 근로 의욕이 저하될 수가 있어요. 자, 김진훈도 어때요? 자활사업만 참여하면 생계비 준대. 그러면 가서 그냥 시간 때우기 막 하다가 생계비 받고 간간히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실업함정. 실업함정? 빈곤의 덫이라 그러죠. 빈곤의 덫.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수급자에게 낙인감이나 수치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공공부조 대상자다라는 수치심과 낙인감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제도의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치적 지지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물은 정치적 지지가 늘어나요. 현금과 현물을 했을 때 현물은 정치적 지지가 상당히 늘어나는 반면 마찬가지 공공부조는 대상자가 좁잖아요. 그죠? 전체 인구의 몇 프로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지지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6회 볼까요?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비해서 높은 비용 효과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높은 비용 효과성을 갖는다라는 것이고요. 비용 효과성. 17회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다. 맞죠? 공공부조 뭐라 그랬어요? 국기법,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이렇게 장애인연금이 있죠. 장애인연금은 뭐다? 공공부조 제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서 대표적인 게 뭐죠? 국기법이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자, 생활보호법 언제? 1961년, 1944년에 조선구호령에 모체가 되었고, 이 모체에서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조선구호령의 기본 틀을 답습하고 연령이 18세 미만 65세 이상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득과 재산을 이원적으로 각각 소득 따로 재산 따로 계산을 했었어요. 그리고 부양 의무자 우선 지원 원칙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국기법은 언제 만들어지죠? 1999년 9월 7일 날짜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기법은 왜 9월 7일 1999년 9월 7일 이날을 기념하여 2000년 9월 7일부터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게 된 것이죠. 국기법 제정한 날을 기념으로 2000년부터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연령에 관계없습니다. 여기서는 생활보호법은 연령에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이원적으로 적용했다 그러면 소득인정액이라는 소득을 기반으로만 계산을 합니다. 단, 자,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구하죠?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소득평가액 플러스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이라는 하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거죠. 소득평가액은 기존의 소득과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소득 따로 재산을 따로 구분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재산을 뭘로 바꿔요? 소득으로 환산한 다음에 이거를 더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소득인정액이라 그러고 이제는 소득인정액만 갖고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안 되고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안 되고 이렇게 각각 막 이렇게 교차해서 봤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재산까지도 소득으로 환산한 다음에 소득인정액이라는 하나만을 보고 이제 대상자 유무를 결정하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지고 있죠. 우선 2015년에 가장 보편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그러한 대상인 교육급여는 2015년에 법이 바뀌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2018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2018년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예요? 생계급여에서는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한부모거나 노인 가구에서는 적어도 생계급여에서만은 뭐예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죠. 이러한 조건을 갖춘 가구에서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했습니다. 그럼 어디에는 남았어? 의료급여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생계급여도 그 대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아직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부분적으로 폐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8회 볼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조건부 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건부 수급제도는 어떤 거예요?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하다 보니까 저처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급자를 지정해주는 조건부 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을 중심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2015년 개편 이전에는 모든 급여의 수급을 최저생계비, 그래, 우리가 배웠던 절대적 빈곤, 그리고 전물량 방식을 통해서 최저생계비를 선정하여서 통합급여였어요. 통합급여였는데 2015년 개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중위소득, 우리나라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생계급여를 산정하고 통합급여 체계에서 맞춤형 급여로 바뀝니다. 맞춤형 급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비율 중요하죠.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입니다. 의료급여는 40%고 주거는 45, 교육은 50입니다. 자, 30, 40, 45, 50 암기하기가 어렵지 않지요? 자, 여기에서 교육은 학생들이 교육할 권리는 정말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50% 이하 이 정도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교육급여는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주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식주는 정말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45%. 근데 의료는 병원비나 이런 것들은 40%, 생계비는 30% 이하일 때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야? 그러면 얘도 되죠.
30% 이하니까 얘도 되죠. 얘 다 되는 거예요. 30% 이하면 이걸 전부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준 중위소득이 42%야 그러면 30%와 40%는 받을 수가 없어요. 42%니까 여기에는 대상이 되는 거죠. 50%보다 45%보다 내가 더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와 교육급여 대상자는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생계와 의료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서예요. 그런데 주거급여는 기억하세요.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교육급여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교육부겠죠. 그죠? 근데 주거급여가 국토교통부라는 것을 여러분들 별도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9회 볼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은 상대적 빈곤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 현재 항상 시험은 현재 시험 보는 날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건 맞지요. 3회 생활보호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뀌면서 생활보호법 어제 1961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999년 9월 7일로 바뀌면서 주거급여가 신설됩니다. 이게 없었던 게 주거급여가 신설된 거예요. 언제? 국기법이 만들어지면서요. 그리고 15회 볼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우리나라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5회 볼까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모두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이다. 맞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이다. 13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달라. 30%, 40%, 45%, 50% 선정 기준이 달라. 생계급여의 대상이 아니어도 의료, 주거, 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거, 교육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어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은 아까 얘기했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본서 공부할 때는 제가 강의를 하겠는데 굳이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입니다. 1촌. 제가 공부할 때는 2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촌 범위고 또 어때요? 그 1촌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이제는 폐지되어지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인 거죠. 그래서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까지이고요. 단 사망한 1촌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는 이제 제외가 됩니다. 사망한 배우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것. 부양의무자 기준의 미적용은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는 폐지됐다 그랬죠. 주거급여는 2018년에 폐지되고 교육급여는 2015년에 폐지되었다라는 것 아까 설명드렸지요. 급여의 기준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장의 단위는 우리가 국기법은 뭘 단위로 하죠? 가구를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가구를 단위로 하여 기억해 두세요. 개인을 단위로 하진 않고 가구를 단위로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도 뭐예요?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구를 단위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하다라고 인정될 때에는 개인을 단위로 급여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양아동 있죠. 18세 미만의 입양아동은 이제 입양됐으니까 이 가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은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는데 18세 미만의 입양한 아동은 그 개인을 대상으로는 어떻게 해요?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구를 단위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까와 같은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요. 뭐 장애가 있거나 이처럼 필요하다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지급하게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급여의 기준입니다. 급여는 뭐라 그랬어요? 국기법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건문 기억하라 그랬죠?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것이고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그죠? 수급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죠?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뭐예요? 근로 무능력자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자활 조건에 참여하지 않아도 지급이 되는 거죠. 가구의 규모, 몇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죠. 거주지역, 교수님 왜 거주지역에 따라 아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서 재산에서 기본재산 공제액이 있어요. 이 기본재산 공제액이요.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농어촌이냐에 따라서
공제액이 달라요. 농어촌이 가장 작고 대도시는 생활하는데 이 정도는 필요하니까 공제액 자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급여의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주거급여도 마찬가지고요. 그 밖에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합니다. 기억하시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급여 종류라는 것은 뭐예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결정해야 하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을 공포해야 된다. 왜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1일에 내년도에 뭐예요? 선정 기준, 수급자 선정 기준 등을 발표해야 될까요? 그래야 각종 주무부서에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들을 짤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12월 31일 날 발표하면 뭐예요? 예산 반영 안 되거든요. 그렇게 8월 1일 날 이러한 일들이 마무리되어져야 이제 나머지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행정이라든지 재정에서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수급자 생계비는 얼마가 지출될 예상이고 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매년 전년도 8월 1일까지 수급자 선정 기준이라든지 지원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급여의 보호죠. 급여 변경의 금지. 수급자에게 유리하게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자, 요게 정당한 사유 없이예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어? 불리하게 변경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여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말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압류금지. 사회보장제도는 뭐예요?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이거는 공공부조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전체가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의 기본 원칙 있죠?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건강하고 문화적인 보충급여의 원칙, 빈곤선 이하의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이러한 것들은 추가로 설명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18회 볼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이다. 공공부조, 국기법, 보충성의 원칙 너무나 자주 언급이 되었습니다. 7회 공공부조는 타급여 우선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자, 의료급여는 뭐예요? 보충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맞죠? 왜? 의료급여도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4회 한국의 공공부조 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그죠? 소득이 이만큼 부족하면 이 정도만, 이만큼 부족하면 이만큼 차등 지급되어지는 것이죠. 11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금급여 우선의 원칙을 따른다. 국기법은 현금급여 우선의 원칙을 따른다라는 것, 요거는 설명 안 된 거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급여의 종류 이미 설명을 했었죠.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있다라는 거죠. 자, 생계급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법에서. 그러니까 이 이상에서 우리나라는 얼마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분의 30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 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주거급여는 뭐예요? 임차료, 수선, 유지비, 그 밖에 수급품을 지원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집이 없을 때는 임대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집이 있어. 집이 있는데 주거급여 대상자야. 우리 집이 있는데 좀 허름해. 그러면 뭐예요?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비용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이 없을 때는 임차료, 집이 있을 때는 수선 유지비를 지급해 주는 것, 이것을 주거급여라 그래요.
100분의 45 이상이죠. 의료급여랑 순서 바뀌었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100분의 40인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의료급여는 뭐예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나 치료 등을 지급하는 거죠. 자, 의료급여에는 뭐가 있어요? 본인부담금 있어요? 없어요? 본인부담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본인부담금이 있음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선정기준은 100분의 40 이상이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료급여법에서 제정하게 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에 수급품비를 지급하는 것이죠. 선정기준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서였고, 주거급여는 어디라 그랬어요?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죠? 국토교통부였죠. 그리고 교육급여는 어디였어요? 네, 교육부죠. 이거 기억하라 그랬죠. 기출문제 볼까요? 17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다. 맞지요? 14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처입니다. 16회. 의료급여는 국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이며 본인부담금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의료급여, 생활보호 대상자가 병원에 갔다 그래서 병원비가 다 면제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본인부담금이 뭐 많지는 않지만 존재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로 해상급여가 있죠. 출산하면 해상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아니에요. 학생인데, 그죠? 그래서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조사이나 분만 전과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실시하는 거예요. 7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 밖에 장제 조치를 하는 것으로서 80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장제급여 하면 국기법이고, 그죠? 장례비 하면 뭐였어요? 산재였어요. 그래서 장사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산재에서 뭐예요? 장례비. 그리고 장제급여, 국기법의 장제급여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 자활급여는 뭐예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실시하는 급여죠.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지급하는 것을 자활급여라 그럽니다. 19회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타 보장기관. 보장기관 하면 어디예요? 보장기관은 국가와 지자체예요, 일단. 근데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일정하지 아니할 때가 있죠. 그런 경우는 누가 보장기관이 되냐 하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하는 어디에? 시설에,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활보장 사업의 기획, 조사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죠. 보건복지부와 시도와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다라는 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는 이렇게 해서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계획의 수립입니다. 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기억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기본계획하면 몇 년이라 그랬어요? 기본계획하면 5년이 정답인데 5년 아닌 게 몇 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계획 수립에서 3년마다 소관별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년이 아닌 것 여기 하나 있네요. 그쵸? 기초생활보장계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권자 및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의 규모, 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몇 년마다? 3년마다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기본이 몇 년이야? 3년. 그리고 뭐예요? 기본계획은 기본이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그런데 아닌 것만 암기하면 돼. 이처럼 아닌 것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겠죠. 자, 그거 여기 간단하게 어디 있을까? 여기 있습니다. 그거 여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시험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실태조사는 3년이 보편적이야. 실태조사 나오면 그냥 3년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3년 아닌 게 있어. 뭐예요? 정신건강 실태조사, 장애인 편의시설, 그 다음에 농어업인 복지, 노숙인 등의 실태, 그 다음에 자살 실태조사는 5년이에요. 실태조사는 3년이 기본인데 3년이 아닌 게 이거야. 그런데 시험에 그동안 자주 나왔던 단골이 뭐냐면 아동종합 실태조사예요. 아동종합 실태조사는 5년이었어요. 실태조사인데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 12월에 바뀌었어요. 엊그제 법이 개정되면서 며칠 안 됐어요. 지금은 3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었을 때 아동종합 실태조사는 5년이었어요. 이게 너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아동종합 실태조사는 3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3년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출문제에서 아동종합 실태조사 5년 작년까지 기출문제 전부 다 5년이 정답이었어요. 그러나 올해부터는 여러분들 시험부터는 3년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3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이제 요거 하나가 빠지면서 아닌 것은 이렇게 더 줄어들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5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안 들었던, 일반적으로 잘 듣지 않았던 영역이에요. 정신건강, 장애인 편의, 농업, 노숙인, 자살은 5년이다 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몇 년이 일반적이야? 5년이 보편적이에요. 근데 5년이 아닌 게 몇 개가 있어. 자, 첫째, 지역사회보장계획 4년이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아까 했던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과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3년이에요. 이게 예외야. 얘 둘만 빼면은 전부 다 기본계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5년이에요. 시험 볼 때 이것만 알아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정책 플러스 정책 무슨 위원회라고 해서 정책위원회가 들어간 거는 전부 다 누구예요? 위원장이 국무총리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아닌 게 또 몇 개 있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그 다음에 중앙보육이에요. 아동 아니고 중앙보육이에요. 중앙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이다. 요 두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요, 이제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니까요, 이러한 어떤 룰이 있겠다,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질문해요.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질문하는데 누군가 최근에 며칠 전에 정책위원회 들어가는데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아닌 게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중앙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동종합실태조사는 뭐 이제는 5년이 맞는 거예요? 3년이 맞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항상 시험 보는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몇 년도 기준이라는 단어를 안 지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시험 보는 날 기준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이제 3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은 몇 년이다? 3년이다. 이거 예외 조항이죠. 기본계획은 다 5년인데 아닌 것 중에 예외가 뭐예요?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여기에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이 5년이 아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사항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이다. 위기사항에 대한 사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주셔야 됩니다. 위기사항에 대한 사유가 시험에 나오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중앙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긴급복지 위기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것이고요. 화재 위기 대상이고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도 위기 상황에 해당되고요.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실직도 위기 상황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따라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 모든 것이 뭐다? 위기 상황에 포함된다는 것. 저는 대충 읽었지만 여러분들 한번 정지하고 읽어주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원칙입니다. 선지원 후처리입니다.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대상자 유무를 결정하라는 거죠. 대상자 유무를 결정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긴급복지 지원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은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대상자를 결정하라는 것이고요. 단기 지원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하게 지원하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타급여와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입니다. 왜? 공공부조는 항상 타급여 우선입니다. 긴급복지도 뭐예요? 이것도 공공부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급여 우선 적용의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것이고요. 현물 지원 우선 원칙입니다. 지원의 종류에 따라서 현금 지원을 우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물 지원 우선의 원칙이고요. 가구 단위 지원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가구 단위 지원의 원칙이다. 자세한 것은 읽지 않겠습니다. 자, 19회 볼까요? 긴급 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 단기 지원 원칙이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긴급복지 지원제도 어렵게 나오면 요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짧은 시간에 공부하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의외로 여기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긴급복지 지원의 종류에서 생주교의 사기, 직접 지원과 연계 지원이 있어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이거는 뭐예요? 국기법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사회는 뭐예요? 사회복지, 시설 이용. 기는 뭐예요? 기타예요, 기타. 그 밖에. 그래서 생주교의 사기는 직접 지원에 해당한다라는 것.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에 해당한다라는 것. 그래서 생계, 주거, 교, 의료. 생주교의 사회복지시설, 사기. 그래서 생주교의 사기는 직접 지원에 해당됩니다.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해 주는 거죠. 반면에 연계 지원은 뭐냐 하면 연계 지원은 정보 제공. 그래서 대한적십사사, 사회복지공동모계 등 사회복지기관 단체와 연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과 정보 제공 등 그 밖의 지원이에요.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은 직접 지원과 연계 지원으로 구분되어진다. 직접 지원은 생주교의 사기가 있고 연계 지원은 정보 제공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명확하게 좀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생주교의 사기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직접 지원이니까 생계급여는 3개월 지원이 가능하고 추가로 3개월 지원이 가능해서 총 6개월. 의료급여는 병원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회. 병원비는 1회 지원하고 또 한 번 추가해서 총 2회가 됩니다. 주거 지원은 총 임대료 생각하세요. 주거는 몇 개월까지 가능하겠어요? 12개월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주거 지원은 3개월 지원 가능, 추가로 9개월에서 총 12개월. 임대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되시죠? 사회복지시설 이용은 3개월 지원에 또 추가로 3개월에서 총 6개월. 그 다음에 교육은 어때요? 분기별로 하겠죠? 그래서 총 4회입니다. 분기 단위로 1회씩 지원하니까 총 4회가 되는 것이고 그 밖에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총 6개월이에요. 그래서 생계나 사회복지나 그 밖에는 총 6개월인 것이고 의료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의료라는 것이 뭐 한 번 회복됐다가 또 가고 뭐 이렇게 반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 의료는 2번, 주거는 1년, 임대료 생각하면 12개월 이렇게 생각하시면 교육은 4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직접 지원과 연계 지원, 간접 지원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워크페어죠. 일을 하면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되는 근로장려금. 가구원, 홀벌이 가구냐, 맞벌이 가구냐, 자녀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리고 총 급여액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입니다. 근로연계형입니다. 일을 안 하면 근로장려금을 전혀 받지 못해요. 일을 하는데 여기에 가구 구성원과 총 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주는 거죠. 그러나 이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소득이라고 치면 소득이 뭐 100만 원일 때보다 여기 보면 뭐 이게 정확히 제가 계산을 안 했지만 150만 원이면 맥시멈을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이.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근로장려금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소득이 뭐 예를 들어서 이거 4,600 이상이다. 그러면 그런데도 더 줄 수는 없잖아요. 잘 사는데도 더 많이 버는데도 무한정 많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소득 이상이면은 이제 근로장려금은 못 받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 1월에 만들어져서요. 최초 지금은 2009년부터 시행됐다. 2009년부터 시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주무부서에 대한 시험 문제가 보기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기억합시다. 2009년부터 시행됐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주무부서는 기획재정부, 어디에요? 국세청. 기획재정부이고 실제로 업무는 어디세요? 세무서에서 하죠. 여러분들 뭐예요? 근로장려금 어디 가서 신청했어요? 세무서 가서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주무부서는 기획재정부 국세청이고 세무서에서 실무 담당을 한다. 실제 신청은 어디 가서 세무서에서 담당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보죠. 소득과 재산도 뭐 2억 원 이하 뭐 이러한 재산 기준을 봅니다. 그래서 가구 단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 소득을 합하여 일정 금액 미만, 이 일정 금액, 요 금액보다 넘으면 이제 근로장려금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소득은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거죠. 상승 구간, 많이 벌면 벌수록 근로장려금이 많아지는 구간이고, 여기는 감소하는 구간이죠. 여기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어지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있으며 이 기준은 가구 구성원 여부,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재산 기준도 있죠. 가족 구성원의 재산을 모두 합하여 2억 원 미만이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경우 주택 두 채 안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18회 볼까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외에 재산 보유 상태 등을 반영한다. 재산 기준 반영한다 그랬죠? 2억 원. 16회 볼까요? 우리나라의 근로장려 세제의 신청 방식은 신청주의로만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신청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세무서 가서 여러분들이 5월 이후에 가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 5월이 지나야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연말정산 하고 있잖아요.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하잖아요. 근데 저처럼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달까지 뭐 하는 거예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진은의 총소득을 알려면 적어도 5월이 지나야만 김진은의 총소득이 여기에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장려금은 5월 이후에 신청하게 되는 것이죠. 자, 13회 우리나라의 근로연계 복지 정책은 수급자의 근로 요인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연계 복지 정책은 뭐예요?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을 더 많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로를 유인하는 그러한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회 근로장려세의 주무부처는 어디라 그랬어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이며 근로장려세 시행은 어디서? 국세청이며 세무서에서 담당한다. 국세청에서 담당한다. 국세청, 세무서에서 담당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이건 법제론에서 시험에 더 많이 나와요. 법제론 지문에서 이러한 짜잘한 것들이 보기에 하나씩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태조사, 예외조항, 기본 계획은 5년인데 아닌 것,
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인데 아닌 다른 위원장, 그래서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만 별도로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조금 더 편안하게 정답을 찾아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이번 정책론 마지막 강의는 시험 출제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어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면서, 여러분들 정책론 혼자 공부하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파이팅해서 좋은 점수 또 합격의 기쁜 소식들을 갖는 바로 당사자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정책론 마지막 강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